안녕하세요. 오늘 5번째 시간이네요. 스프링에 관련된 걸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스프링 기본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헬리컬 코일 스프링, 아주 기본적인 스프링의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뭐, 모나미 볼펜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스프링. 그런, 여기 영상에 보이는, 첫 페이지에 보이는 이런 스프링을 헬리컬 코일 스프링이라고 하는데, 이 헬리컬 코일 스프링이 가장 기본적인 스프링이다 보니까 이 스프링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스프링 단원이 그닥 길지는 않아요. 이거를 이제 한 번에 쫙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또 두 번에 나누기도 좀 너무 좁고, 좀 영상이 좀 짧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늘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이거는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스프링이라는 거는 소재의 탄성을 이용해서 힘이나 토크를 가하거나 에너지를 흡수 저장하는 기계 요소 부품을 스프링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스프링은 힘을 전달시켜주는 애가 있고 토크를 전달시켜주는 애가 있죠. 힘을 전달시켜주는 애들이 보통 이제 코일 스프링, 코일 스프링이 있고요. 자, 토크를 전달시켜주는 스프링은 이제 토크를 전달시켜주니까 힘에다 거리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토션 스프링이 있습니다. 혹은 토션 바. 조금 이따 얘기할 토션 바 같은 것들이 이제 토션 스프링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뭐 코일 스프링은 헬리컬 코일 압축 스프링이 있고 컴프레시브 스프링이 있고 그 다음에 인장 스프링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기도 해요. 자, 그리고 에너지를 흡수 저장하는 기계 요소라고 하는데 사실 흡수라는 용어가 조금 애매해요. 이게 해외에서 쓴 원서죠. 원서를 이제 번역을 하면서 흡수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저장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이제 모아뒀다가 다시 쓰는 건데 우리가 보통 흡수라고 하면은 흡수를 해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흡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쿠션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충격을 흡수해서 이제 사라지게 만드는 뭐 사실 사라진 에너지 보존 법칙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사라진다라는 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다른 에너지로 전환을 시킨다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스프링 같은 경우는 탄성 영역에서만 놀기 때문에 100% 흡수한 에너지, 100% 받은 에너지는, 저장된 에너지는 다시 100%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의 형태를 다른 형태로 전환을 한다, 뭐 흡수해서 사라지게 만든다,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흡수라는 말은 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튼 그렇게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다시 그걸 내가 필요로 할 때 에너지를 다시 뽑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기계 요소를 스프링이라고 부르고요.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흡수되는 거 아니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는 용도로 스프링을 사용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쉽게 그런 거죠. 자동차 앞에다 스프링 달아놓게 되면 에너지 흡수하니까 자동차 앞에다 스프링 달아놓게 되면 사람 부딪히면은 사람이 받는 에너지를 흡수하겠네?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 팍 하고 튕겨져 나갑니다. 뭐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흡수라는 말 함부로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스프링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코일 스프링 같은 그러한 금속으로 되어 있는 스프링이 있고 러버 스프링이라는 거는 플라스틱 재질, 러버라고 보통 부르는데 고무 재질, 고무 재질로 만드는 그런 스프링을 러버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퍼라든가 자동차 범퍼라든가 엔진 마운트라든가 아니면은 모터 마운트라든가 마운트라는 건 이제 잡고 있는 그런 엔진을 잡고 있는 그런 틀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런 마운트에 들어간 것들이 러버 스프링이 되고요. 고무로 되어 있는 스프링, 고무 빨판 같은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뉴메릭 스프링이라는 거는 뉴메릭이라는 거는 압축된 공기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에어쇼크 업저버 같은 거, 에어쇼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뉴메릭 스프링이 될 것이고요. 하이드롤릭은 유체를 하이드롤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이드롤릭 스프링 같은 경우는 유체 스프링인데 아시겠지만 공기는 압축이 돼요. 뭐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까요? PV는 nRT라는 공식,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요. 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의해서 압력하고 부피가 만약에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일정하다. 압력에다 부피를 곱한 것은 일정하다.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은 부피는 줄어들고 다시 반대로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은 커지고 뭐 이런 관계가 있는데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는데 액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드롤릭은 액체고요. 액체는 상당히 스티프니스가 커요. 강성이 아주 큽니다. 비압축성 물질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컴프레시빌리티
그러니까 액체의 어떤 압축성, 비압축성에 관련된 건데 이 압축성을 이용을 해서 스프링으로 사용을 하는 것, 그것을 하이드로릭 스프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스프링은 가벼운 하중이 필요로 할 때 플라스틱 스프링을 사용을 합니다. 뭐 우리는 수업 시간에는 이 금속 스프링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스프링 단어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이 토션바라는 건데 사실 토션바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진 않을 겁니다. 소개만 할 건데요. 토션바라는 거는 자동차에 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 현가장치 같은 데 많이 들어가는데 자동차 여기 바퀴입니다. 바퀴가 굴러가다 보면 위아래로 뒤뚱뒤뚱 좌우로 틀어지려고 하고 막 그러한 하중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러한 하중을 잡아줘야 되는데 위아래로 뒤뚱뒤뚱한 거는 위에 있는 서스펜션 스프링이 잡고 있습니다. 코일 스프링이 위에 보통 달려져 있죠. 트럭 같은 경우는 판 스프링이 달려져 있고요. 근데 이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좌우로 틀어지려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틀어지려고 하는 거는 잡아주질 못해요. 위에 있는 스프링에서.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는 게 옆에 있는 이 토션바라는 겁니다. 토션바는 한쪽 끝은 샤시에 마운트가 되고요. 픽스가 돼서 고정이 되고요. 반대쪽 끝은 자동차 바퀴에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퀴가 이렇게 혹은 반대 방향으로 토크를 받게 되면, 토션을 받게 되면은 비틀림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비틀림을 받게 되면 그 비틀림을 여기 있는 토션바가, 그러니까 막대기가 비틀어지는 거지. 이렇게 막대기가 비틀어지면서 하중을, 그러니까 토션을 잡아주게 되는, 토크를 잡아주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얘가 이제 탄성 영역에서만 잡아주는 거예요. 소속 영역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여기 토션바를 사용하는 이유는 작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단순하게 막대기 하나만 붙여놓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에 막대기 하나만 붙여놓으면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죠. 그래서 주로 토션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얼로이 스틸, 그러니까 열 처리가 된 얼로이 스틸을 스프링 스틸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 질량당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은 일반적인 코일 스프링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대신 단순해요. 형상이 단순하고 쓰기 편하기 때문에 주로 토션바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션바는 토크를 전달시켜주는 애예요. 그래서 토션바에서의 토크는 이런 형태로 시어 스트레스랑 트위스팅 앵글이랑 그래서 스티프니스 값을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우리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동차의 바퀴가 뒤틀리는 현상을 잡아주는 것은 토션바다. 자동차 이제 지나갈 때 자동차 밑바닥을 보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자동차의 바닥을 보시게 되면은 승용차 같은 경우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 승용차 바닥이 아마 이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코일 스프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영상에 이게 헬리컬 코일 스프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꼭꼭꼭 눌러서 사용을 하죠. 영상이 내가 누르는 것보다 조금 느리네요. 요것도 헬리컬 코일 스프링이고요. 좀 작은 거네요. 이렇게 눌러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헬리컬 코일 스프링입니다. 얘는 좀 세네요. 이런 것들이 코일 스프링입니다. 우리 잠깐만 그 스프링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중학교, 고등학교 뭐 그때쯤 배웠을 만한 기초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칠판으로 좀 넘어가고요. 우리 코일 스프링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코일 스프링 같은 경우에 자, 여기 벽이 있습니다. 벽에 스프링이 이렇게 있다. 코일 스프링 그리기가 원체 어려우니까 제가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던 코일 스프링을 내가 잡아당겼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겼더니 이 스프링이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길이를 델타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잡아당기는 힘을 F라고 할게요. 스프링은 탄성 영역에서만 따집니다. 소속 영역까지 넘어가지가 않아요. 우리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보면은 일반적인 스틸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스트레인 값이 이렇게 가다가 일정하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랬죠. 위에서 네킹 발생을 하고. 자, 여기까지가 항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 항복이 되는 지점까지를 우리가 탄성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프링은 이 탄성 영역에서만 놉니다. 탄성력을 이용한 장치잖아요. 기계의 부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탄성 영역에서만
놀게 되고요. 그러면 탄성 영역에서만 논다는 얘기는 늘어나는 길이랑 그 다음에 하중이 서로 비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스프링을 내가 잡아당기면서 변형된 길이랑 그 다음에 잡아당기는 힘이랑 서로 사이의 관계식 F랑 델타 그래프, F 델타 그래프죠. 이때 이 F를 우리가 탄성력이라고도 합니다. 엘라스틱 포스가 되겠죠. 우리 스프링 같은 거 설계할 때는 이런 탄성력 가지고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때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냐? 비례관계 그래프가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훅의 법칙이 이 식에서 훅이라는 사람이 이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훅스로우가 뭐였냐 하면은 시그마는 2의 입실론이다. 이게 훅의 법칙이었습니다. 탄성력에서도 마찬가지로 훅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훅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똑같습니다. 탄성력은 이거는 K라는 거에다가 델타를 곱한 것과 같다. 이것을 탄성력에 대한 훅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결국은 K 값이 되겠죠. K 값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 스프링이니까 스프링 컨스턴트. 스프링 컨스턴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식이 훅의 법칙 F는 K 델타, 시그마는 E 입실론 비슷해요. 여기서 E는 역률이었죠. E를 써요. 영스 모듈러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프링 컨스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스프링에서는 스프링 컨스턴트라고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그냥 스티프니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말로. 강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 스프링 컨스턴트라고 하면 스프링 상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스프링이 있다, 어떤 하나의 스프링이 있다라고 하면 이 스프링 컨스턴트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스프링이 얼마나 강한 스프링이냐, 약한 스프링이냐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똑같이 변형을 시키는데 힘이 많이 드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스프링 상수는 의미하는 게 스프링이 강한 정도입니다. 얼마나 강한 스프링이냐, 약한 스프링이냐. 자, 스프링 상수 K 값은 델타 분의 F죠, 공식으로 보면.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단위는 유닛이라고 해요. 스프링 컨스턴트 값의 단위는 힘의 단위 뉴튼, 길이 단위 밀리미터, 뉴튼 퍼 밀리미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스프링의 스프링 컨스턴트 값이 10 뉴튼 퍼 밀리미터다. 무슨 뜻이야? 이 용수철을 1m로 늘어나게 하는데, 이 스프링을 1mm 늘어나게 하는데 10N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용수철은 K 값이 100N per 밀리미터야. 1mm 늘어나게 하는데 100N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1mm를 늘어나게 하는데 필요한 힘이 무엇이냐? 그게 스프링 컨스턴트 값의 의미고요. 그래서 스프링 컨스턴트 값이 크면 클수록, 용수철 상수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강한 용수철. 반대로 용수철 상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약한 용수철. 이 개념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프링 상수가 클수록 강한 용수철, 작을수록 약한 용수철. 이 개념을 꼭 알고 있도록 하세요. 반대로 하면 크면 클수록 힘이 많이 필요해. 잘 안 늘어나. 또는 스프링 컨스턴트가 작으면 작을수록 힘이 조금만 가해도 잘 늘어나.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훅의 법칙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런 코일 스프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코일 스프링에서의 변수들을 보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 코일 스프링은 선경이라고 합니다. D라고 써 있는데요. 얘를 선경이라고 하고요. 잘 안 쓰시네. 와이어 다이아미터.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D를 이제 스프링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프링 직경. 그래서 스프링 다이아메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얘가 바깥지름이 있을 겁니다. 스프링에 바깥지름을 DO라고 D가 스몰 D여야죠. 이거 아니고 라지 D여야죠. DO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안쪽 지름이 있을 거예요. 안쪽 지름을 DI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꾸 소문자로 쓰네요. DI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DO 값은, 바깥 지름 값은
자꾸 소문자로 쓰네요. 예, D에다가 요거 아니고요. D 값에 DI에다가 안찌름에다 플러스 ED 선경을 2개 더한 것과 같겠죠. 혹은 D에다가 선경을 곱한 것과 같을 거고요. 요거 관계 이해하고 계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스프링을 n번 감았어요. 자, n회 감았습니다. 예, 감은 수를 n으로 보통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스프링은요, 우리가 스프링을 이런 식으로, 얘는 잘 안 잡아당겼을 텐데, 스프링을 이렇게 잡아당긴다는 얘기는, 여기 이 안에 있는 스프링은 비틀림이에요. 그래서, 헬리컬 코일 스프링 같은 경우는, 코일 스프링 같은 경우는 다 토션입니다. 우리 재료역학 배울 때 토션 나왔는데요. 토션 단어를 나오면은 이때 토션에서는 뭐만 있었냐면은 시어 스트레스만 있었어요. 토션 단어에서는 노멀 스트레스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됐죠. 토션 바에서는 시어 스트레스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됐었습니다. 그러면 토션 단어에서 비틀림 단어에서 시어 스트레스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이렇게 계산했어요. IG 분의 T 토크 비틀림 토크에다가 R을 곱한 것 같다. 비틀림 반경을 곱한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봉이 있으면은 이런 봉에서 비틀림이 이렇게 생긴다. 뭐 반대로 이렇게 비틀려야 되겠죠. 비틀림 토크를 T 그리고 얘를 뭐 직경을 D다라고 하면은 반경은 2분의 D로 계산하시면 될 거고 IZ 값은 32분의 파이 D 4제곱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그런 문제들을 재료역학 때 배웠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헬리컬 코일 스프링 같은 경우도 토션이니까 시어 스트레스밖에 없어요. 근데 원체 모양이 복잡하죠. 원래는 이거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걸 유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유도하지는 않고요. 그냥 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어 스트레스 값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 토션 스프링에서는 시어 스트레스 값을 이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러한 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토션 스프링에 대해서. 자, F는 잡아당기는 스프링을 잡아당기는 힘 혹은 누르는 힘. 지금 형상에서는 이제 이거는 헬리컬 코일 스프링 중에서도 이제 인장 스프링의 형상인데 꼭 인장 스프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압축 스프링. 자, 이게 압축 스프링입니다. 지금 아까 보셨던 이런 것들이 다들 압축 스프링인데요. 이 압축 스프링의 경우에 누르는 힘을 F, 단위는 뉴턴 단위를 쓰셔야 되겠죠. D는 코일 다이어메타 혹은 스프링 다이어메타, 코일 혹은 스프링 다이어메타라고 해주시고 밀리미터 단위를 써주셔야 되겠죠. 와이어 다이어메타도 선경도 마찬가지로 밀리미터 단위를 쓰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어 스트레스 값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스프링 같은 경우는 하나가 더 나오는데 스프링 인덱스라 해서 성경분의 직경이에요. 성경분의 직경을 스프링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 시어 스트레스 값을 여기 있는 이 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스프링은 형상이 좀 복잡합니다. 스프링이 형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응력집중이라는 현상이 생겨요. 우리 재료역학 때 응력집중, 뭐 이렇게 노치 같은 거 있으면 노치 같은 데서 응력집중 현상이 발생을 한다. 뭐 아니면 이렇게 판이 있으면 가운데 구멍 뚫려져 있으면 요 끝에서 응력집중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런 거 배웠었는데 그런 응력집중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커베처. 그러니까 구부러져 있다 보니까 코일 스프링은 구부러져 있다 보니까 응력 집중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응력이 더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응력 집중 현상을 응력 집중이 발생을 하는 것을 전단 응력, 시어 스트레스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적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한 시어 스트레스 값을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보정을 누가 만들었냐면 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왈 팩터라고 부릅니다. 왈 팩터만큼을 보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 왈 팩터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프링이 받는 하중이 피로하중이냐, 피로입니다. 피로하중이냐 아니면 정하중이냐 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피로하중일 경우는 식이 조금 복잡하죠. 사실 뭐 복잡한 것도 아니지만 정하중일 경우는 밑에 식처럼 나왔어요. 이거는 이론식은 아니고요. 실험식이에요. 어느 정도 이론 플러스 실험으로 뽑아낸 식입니다. 그래서 이 왈 팩터만큼을 곱해줘야 돼요. 계산식에다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 왈 팩터를 고려를 한다면 스프링이 받게 되는 시어 스트레스 값은 스프링이 부서지냐 안 부서지냐를 생각을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스프링이 받게 되는 시어 스트레스 값은 피로하중일 경우에는
그리고 정화중일 경우에는 각각 이렇게 변하는 거죠. 피로화중일 경우는 파이 d분의 8fd는 똑같습니다. 파이 d분의 8fd, 파이 d분의 8fd. 여기에다가 왈 팩터를 피로화중에서의 왈 팩터를 곱해주고요. 정화중에서의 왈 팩터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 스프링이 받는 상황이 피로화중이냐 정화중이냐를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피로화중이냐 정화중이냐에 따라서 왈 팩터를 각각 계산을 해주시고요. 요거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어서 시어 스트레스 값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스프링이 어떤 하중을 받을 때 뭐 D만큼 성경을 갖고 스몰 D만큼의 성경을 갖고 라지 D만큼의 스프링 직경을 받는 스프링이 F만큼의 하중을 받게 되면 그때의 시어 스트레스 값을 이렇게 계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칠판으로 잠깐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예. 자, 어떤 스프링이 있습니다. 스프링은 우리 CAD 도면에서는 이렇게 그리든가요? 여러분들 CAD 시간에 스프링 어떻게 그리는 걸로 배웠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CAD 도면에서는 이렇게 그렸거든요. 잘못 그렸다. 예, 이렇게 그렸거든요. 옆에서 본 모습. 근데 뭐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각각 대충 그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스프링이 있습니다. 스프링의 선경이 직경이죠. 스프링의 직경이 제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대충 예를 들어볼까요? 한 20mm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스프링의 선경이 D값이 1mm 된다. 라지 D값은 20mm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DO 값은 바깥쪽 지름은 21mm, DI는 안쪽 지름은 19mm.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자, 이 스프링이 압축 하중을 받습니다. 압축 하중을 얼마를 받냐면 100N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중 조건은 정하중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스태틱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정하중 조건이니까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왈 팩터를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죠. 스태틱 조건에서의 왈 팩터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C분의 0.5. 자, 그러면 C 값을 알아야 되니까 스프링 인덱스 C 값은 D분의 라지 D. D는 1, 라지 D는 20. 그러면 스프링 인덱스 값은 20이에요. 그걸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1 플러스 20분의 0.5. 사실 이 값이 크게 차이는 안 나요. 플러스 0.5 나누기 20은 1.025네요. 1.025입니다. 그러면 시어 스트레스 값은 이거는 정하중 조건에서는 파이 D 3제곱 그 다음에 8FD의 S. 스태틱 로드니까요. 스태틱 상태니까. 그러면 8 곱하기 100N 곱하기 D 값은 20mm. 그리고 파이 곱하기 D는 1mm의 세제곱 곱하기 1.025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8 곱하기 100 곱하기 20 곱하기 1.025 나누기 파이 1의 세제곱은 필요 없겠네요. 그걸 계산해 주시면 어마무시하게 크네요. 5220 나오네요. 단위는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얘 메가파스칼 나오잖아요. 어떨 때 하중이 뉴턴이고 직경이 밀리미터일 때 얘도 밀리미터. 이렇게 나왔을 때 스트레스 값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위가 맞네요. 예. 이렇게 나오고요. 뉴턴 퍼 밀리미터 스퀘어니까 메가파스칼. 5220 메가파스칼. 자, 보기 힘든 숫자죠. 그렇죠. 100N만큼의 하중 10kg짜리를 이 성경 1mm짜리 스프링에다 단 것도 좀 이상하긴 하네요. 만약에 얘가 스태틱 로딩이 아니라 버티컬 로딩이었다면, 피로하중이었다면은 왈 팩터만 바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자, 그러면 여기서
카스틸리아노 메서드라는 게 있어요. 카스틸리아노 메서드라는 거는 그러면 이만큼의 하중을 받게 됐을 때 변형량이 어떻게 되냐 해서 이러한 식을 찾아냈습니다. 카스틸리아노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때 n이라는 거는 number of active coil, 스프링이 있으면요. 이렇게 스프링이 있으면 이 스프링 중에서 이 끝에 부분에 있는 코일 있죠. 이 끝에 부분에 있는 코일은 사실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액티브 코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가운데 있는 코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움직이는 코일의 개수다. 그래서 n이라고도 쓰고 혹은 n의 액티브니까 a라고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식을 이용을 하면 카스틸리아노 메서드에서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 스프링 컨스턴트 어떻게 계산해요? 스프링 컨스턴트 값은 델타 분의 F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식에서 델타 분의 F니까 델타 왼쪽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다 오른쪽으로 해서 다 밑으로 넘어가면 최종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식이 나오시게 될 거예요. 우리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시어 스트레스 값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프링의 스프링 컨스턴트 값이 얼마인지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될 겁니다. 몇 번을 감았느냐 뭐 등등등 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내용이 되실 거예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요, Y팩터 계산하는 건데, 그래프를 가지고 찾는 건데요, Y팩터를 굳이 그래프를 가지고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앞에 있는 식 이용을 해서, 이 식들 12.3번식하고 12.4번식을 이용을 해서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꼭 깜빡하고 넘어갔네요. 자, 다시 칠판으로 잠깐 넘어가서요. 그렇다면은 제가 질문을 하나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건데, 자, 스프링 컨스턴트 값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 하면은 8d 세제곱 n 분의 d 4제곱 그 다음에 g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모르는 거 하나는 g 나왔네. g 값 하나 나왔죠? g는 뭐냐 하면은 시어 모듈러스. 우리 비틀림 단어, 재료역학 할 때 비틀림 단어에서 나온 시어 모듈러스 값. 재료의 고유한 값이에요. 그냥 재질이 뭐냐에 따라서 찾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튼 이게 스프링 상수 값이고요. 스프링 상수가 크면 클수록 강한 용수철, 그러니까 스프링의 강도를 표현을 하는 게 스프링 컨스턴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어떤 스프링은요, 이렇게 된 스프링이 있고요. 어떤 스프링은요, 이렇게 된 스프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왼쪽에 있는 스프링이나 오른쪽에 있는 스프링이나 둘 다 D값은 2mm입니다. 라지 D값은 20mm예요. 근데 얘는 몇 번 감았냐 하면은 4번 감았고요. 말이 안 되네. 그 다음에 얘는 몇 번 감았냐면 4번 감았고, 얘는 몇 번 감았냐면 이 스프링을 감은 수가 예를 들어서 8번 감았대. 그러면 누가 더 강한 스프링이냐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건 4번 감았어요. 오른쪽에 있는 건 8번 감았습니다. 공식으로 보면은 n이 크면 클수록 k 값은 작아지죠. 즉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그만큼 용수철은 약한 용수철이에요. 얘가 강한 용수철, 얘가 약한 용수철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왼쪽에 있는 용수철은요, 1mm를 변하더라도 많이 변해야 돼요. 한 번 말린 부분에서 많이 변해야 됩니다. 만약에 4mm를 변한다면 한 번 말린 부분에서 1mm씩 변해야 돼요. 얘는 한 번 말린 부분에서 0.5mm씩만 변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이 강한 용수철, 오른쪽이 약한 용수철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어떤 용수철은 이렇게 감았어요. 이렇게 감았습니다. 어떤 용수철은 이렇게 감았어요. 이렇게 감았습니다. 자, 둘 다 성경은 2mm예요. 그리고 감은 수는 둘 다 예를 들어서 10회 감았다라고 할게요. 근데 얘는 직경이 얼마냐면은 10mm입니다. 얘는 오른쪽은 직경이 20mm예요. 밀리미터. 자, 직경이 크면 클수록 약한 용수철이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강한 용수철이냐? 왼쪽 게 더 강한 용수철입니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우리 성경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해요. 성경, 당연히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아니면은 직관적으로 아니죠. 이게 강한 거죠. 강함, 약함.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경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굵으니까 강한 용수철이지, 얇으면 약한 용수철이지. 그건 누구나 다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딱 스프링을 감은 걸 봤을 때 딱 봤더니 이게 세 보여, 이게 약해 보여. 그거 가지고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선의 굵기 말고도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많이 감았냐 적게 감았냐? 당연히 적게 감은 게 셉니다. 적게 감은 게 딱딱해요. 많이 감은 게 약합니다. 그리고 지름이, 스프링 전체 지름이 크냐 짧으냐? 큰 게 약합니다. 짧은 게 강해요. 요거 직관적으로 좀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누가 강한 용수철이겠어요? 예, 누가 강한 용수철이야? 얘가 강한 용수철이죠. 얘가 약한 용수철이죠. 직경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용수철입니다. 어떤 용수철이냐 하면은, 왼쪽에 있는 용수철은 피치가 달라요.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랑 피치가 다르죠. 그러면 여기는 용수철 사이 간격이 좁으니까 많이 감은 효과야. 그래서 약해요. 스프링 상수가 약합니다. 여기는 용수철 사이 거리가, 코일 사이 거리가 커요. 그래서 여기는 스프링 상수가 강합니다. 그래서 스프링 상수를 다르게 만드는 그러한 용수철이에요. 불균이란 피치를 갖는 압축 스프링인데요. 그러면 압축이 될 때 누가 먼저 압축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약한 애가 먼저 압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강한 애가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 상수가 우리가 보통 K 델타라고 하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비례 상수를 갖는 일반적인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K랑 델타가 얘 같은 경우는 다른 스프링 상수를 갖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팍 꺾이지는 않아요. 좀 부드럽게 가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스프링 상수를 다르게 하고 싶을 경우에 만들 수 있는 스프링 만드는 법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영상으로 보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피치를 중간에 바꿔주는 거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스프링 같은 경우는 바텀 아웃 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데, 바텀 아웃 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자, 스프링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세 번, 네 번 감았다라고 해볼게요. 자, 스프링을 4번 감았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스프링이 4번 감았어요. 자, 스프링의 직경이 선경이 예를 들어서 2mm야. 자, 그러면 얘는 쭉 압축시켜요. 얘를 스프링을 쭉 압축시켜서 끝까지 압축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셋, 4개가 되죠. 자, 이런 모양이 돼요. 스프링의 선하고 선들이 다 닿게 됩니다.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솔리드 상태라고 불러요. 솔리드 상태라고 하고, 이 솔리드 상태에서의 높이를 HS라고 표현하는데, 스몰 h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토탈 가문수에다가 뭘 곱한 거야? 선경을 곱한 것과 같겠죠. 얘가 토탈 가문수, 액티비티 아닙니다. 액티브 턴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코일만 한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토탈 가문수. 토탈이에요. 토탈 가문수에다가 선경을 곱해서 솔리드 8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얘는 8mm가 되는 거죠. 토탈 가문수가 4회다라고 했을 때. 예. 이렇게 되는데, 이런 솔리드 상태가 되는데, 일반적인 코일 스프링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이 스프링 같은 경우는 공간이 다르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면은 요 안으로, 다음번 스프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압축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압축됩니다. 안에 또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코일 전체가 바텀 아웃이란 건 바닥에 닿게 되는 거. 솔리드 된 그 높이가 와이어 다이아메터랑 똑같게 되는 그러한 높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코일 스프링.
예, 이런 것도 있다. 그냥 예시로 알아두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프링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원하는 현상으로 대부분 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빨리 만들어요. 스프링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이런 말 안 들어줍니다. 하나만 만들 수가 없어요. 나중에 영상 보시면 아실 겁니다. 볼트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만드는 방법이. 자, 이거는 직경 스프링 와이어의 상대적인 비율인데요. 스프링 와이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피아노 강선이라 해서 뮤직 와이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본 스틸 와이어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크롬 같은 경우 스테인리스 스틸도 많이 쓰기는 하죠. 이제 내염수성 때문에 스테인리스 스틸도 302 타입이냐 631 타입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일반적인 뮤직 와이어, 그러니까 피아노 강선을 만든 스프링보다 한 3배 정도 더 비싸네요. 스프링 와이어가. 스테인리스 스틸이. 녹이 쓰는 게 걱정이 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그리고 일반적인 뮤직 와이어 아니면은 카본 스틸 두 가지를 주로 사용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재질에 따른 얼티메이트 극한 인장 강도네요. 얼티메이트 텐슬 스트렝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재질의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뮤직 와이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뮤직 와이어가 아니면은 여기 또 카본 스틸이 어디가 있나? ASTM 아까 카본 스틸이 넘버가 뭐였었죠? A203이네요. 230이네요. A230, A230, 230 어디 있을까요? 예, A230 여기 있네요. 카본 스틸.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는 전 페이지네요. 스테인리스 스틸이 A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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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313, 예, A3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아 쓰시면 돼요. 와이어 직경이 얼마냐? 선경입니다. D 값이에요. 선경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내가 선경이 D 값이 1mm짜리를 쓰고 싶다 그러면 D 값 1mm에서 쭉 올라가서 얘가 카본 스틸이다. 만약에 카본 스틸이다라고 하면 요 그래프입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네요. 예,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대략 Ultimate Tensor Strength 값이 Minimum Ultimate Tensor Strength 값 SU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게 대충 보시면 돼요. 한 1900 메가파스칼 정도 되겠네요. 내가 만약에 뮤직 와이어를 사용했더라면 더 크네요. 뮤직 와이어 같은 경우는 여기쯤에서 만나겠구나. 예, 여기쯤에서 만나면 2250, 2300 메가파스칼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찾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가지고 스프링이 버틸 수 있는 한도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재질이 뭐냐, 그리고 직경이 뭐냐, 두 가지. 재질, 선경.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뭘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SU 값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뻔하죠. 그러면은 미니멈 얼티메이트 텐사일 스트렝스가 나왔으면 그럼 SU 값이 나왔으면 앞에서 계산한 시어 스트레스하고 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뭐 당연히 뭐 작거나 같게 만들어 설계해야 되겠죠. 근데 얘는 시어고 얘는 텐사일이니까 뭔가 중간에 또 들어가는 값이 있겠죠. 어쨌든 여기 사이에 뭔가 들어가고 요 식이 나오도록 설계를 하여라 라는 게 문제가 되실 거고요. 결국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상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볼트 단원 같은 경우는 표가 있었죠. 그 표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스프링 같은 경우는 직경에 따라서 재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경에 따라서도 얼티메이트 텐사일 스트렝스 값이 변하기 때문에 표를 가지고 그래프를 가지고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 되게 중요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계속 보셔야 되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과연 무엇일까? 예. 근데요, 적정 전달 능력을 어떻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적정 전달 능력은요, 스프링이 받게 되는 적정 전달 능력은 장기간 스프링을 사용하는 경우는 크리프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여기 스프링입니다. 내가 잡아당겨요. 탄성 조건 하에서입니다. 잡아당겨요. 잡아두고 한 1년 동안 가만히 놔둬요. 그러다 놓습니다. 안 돌아가요.
예. 탄성 영역 안에서도 장기간 모양이 변해져 있으면은 그 모양을 얘가 기억을 해서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와이어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 와이어 같은 경우가 그러한 크리프 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요. 빨랫줄 같은 경우도 그러죠. 처음에 물건 걸어놓게 되면은 처음엔 탄성형이에요. 물건 빼면 다시 원래대로 복원이 돼. 근데 그 물건 걸어놓고 한 1년 놔두면 나중에 늘어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탄성 영역 안에서도 영구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크리프라고 하는데, 이 크리프가 발생을 해서 세팅이 되는 조건, 크리프가 발생을 해서 세팅이 되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세팅이 된다는 얘기는 셋은 그거예요. 그 자리에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장기간 사용해서 크리프 때문에 스프링의 모양이 변한 상태에서 그대로 가만히 있는, 하중을 빼도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그 조건을, 그것을 방지하는 조건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는 스프링을 설계를 할 때 이 스프링이 받는 시어 스트레스 값이 미니멈 얼티메이트 텐사일 스트렝스 값보다 얼마만큼 작거나 같게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얘는 시어고 얘는 텐사일인데 어떻게 두 개를 같이 해요? 요 사이에 들어간 값으로 다 상쇄시켰으니까요. 여기서는 뭐 앞에 있는 트레스카나 본미세스 이런 같은 거는 신경 안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요식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무방을 해요. 그러면 요식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페러스는 철이 들어가 있는 금속을 페러스라고 합니다. 넌페러스는 철이 들어가 있지 않는 금속을 넌페러스라고 해요. 근데 어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 스틸, 오스테나이트 계열의 스테인레스 스틸, 일반적인 스테인레스 스틸이 다 대부분 다 오스테나이트 계열인데요. 스테인레스 스틸 같은 경우는 스틸이죠. 그러니까 철이 들어가 있어요. 철 아이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틸이 아니라 아이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언이 들어가 있어도 non-ferrous로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스테나이트 계열의 스테인레스 스틸 같은 경우는 non-ferrous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스프링은 대부분 다 카본 스틸이나 아니면 뮤직 와이어이기 때문에 페러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철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페러스 머티리얼에서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뮤직 와이어든가 카본 스틸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그 다음에 얘는 스테인레스 스틸 계열 같은 경우는 밑에 쪽에서 찾아주시면 되는데, 또 여기서 구분이 되네요. without presetting, with presetting이라고 합니다. 프리세팅이란 게 뭐냐 하면요, 스프링을 만들 때 이 프리세팅이라는 걸 많이 만드는데, 자, 내가 필요한 스프링의 길이가 얼마냐 하면은 10mm예요. 스프링의 길이가. 그러면 처음에 이 스프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더 크게 만들어요. 더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얘를 외부에서 눌러줘서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면서 얘가 항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항복이 일어나서 이 길이를 만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항복이 일어났어. 항복 강도를 넘어가서 항복이 일어났어. 항복이 일어난 상태에서 하중을 빼면은 다시 되돌아간다 그랬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돌아가요. 그 상태에서 다시 시작된다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앞에서 재료역학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거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시험 문제에도 한번 이런 거 냈었는데요. 다시 F8로 넘어갈까요? 다시 칠판을 한번 보면요.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재료역학 시험 볼 때 그런 거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있다라 했을 때, 자, 이렇게 항복 강도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여기가 0.1 정도 되면은, 여기가 0.1 정도 되면은, 뭐, 100메가파스칼이래. 항복 강도가.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잡아당겨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가 1000mm짜리야. 1000mm짜리예요. 0.1 말고 1이라고 하죠. 1mm, 0.1%, 죄송합니다. 퍼센트로 안 하고 0.01로 할게요. 자, 0.01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된답니다. 항복 강도가. 자, 그러면 얘를 0.01이니까 입실론 값은 입실론 제로분의 L 제로분의 델타 L이니까 그러면 델타 L 값이 얼마 되면 되겠어요? 0.01 곱하니까 10mm. 예, 10mm 잡아당겨요. 얘를 쭉 해서 10mm만큼 잡아당겨. 그러면 10mm니까 1010mm 되겠네요. 쭉 잡아당겼다 놓으면은 요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아직 탄성 영역을 넘어가지 않으니까. 물론 그 경계니까 좀 달라지게 되겠지만. 자, 근데 얘를 이만큼 어느 정도까지 잡아당겼다가 놓으면은 요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되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최종적으로 110mm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얘를 어디까지 잡아당겼다 놔야지 110mm가 되겠느냐?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 같은 비율로 하면 0.02가 되겠죠. 0.02니까 그러면은 120mm가 돼야 되겠네요. 1020mm. 그래서 입실론 값은 L0분의 델타 L 해주시면 L0가 1000mm, 그 다음에 델타 L이 20mm, 그래서 0.02가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같은 비율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가 1100mm 라고 하면 1000mm짜리 봉을 1020mm까지 잡아당겼다가 놓게 되면은 탄성 변형에서 1100mm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다시 시그마 입실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얘는 1000mm에서부터, 얘는 1010mm에서부터 다시 그래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다시 탄성이 되는 겁니다. 재료역학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스프링도 마찬가지예요. 스프링도 좀 더 길게 만들어. 길게 만든 다음에 얘를 항복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모양이 변해. 물론 내가 원하는 모양보다 더 많이 항복시켜야 되겠죠. 이만큼 항복시켜야 되겠지. 그랬다가 다시 복원이 되는 거예요. 항복, 복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프리세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프리세팅을 하게 되면은 항복이 됐었던 방향, 즉 스프링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 스프링 같은 경우는 압축 스프링이에요. 압축된 방향으로 잔류응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잔류응력이 압축된 방향으로 피로하중에 되게 유리해요. 압축 스프링은 압축만 되지 인장을 받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압축된 방향으로 피로하중, 그러니까 압축된 방향으로 피로하중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세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앞에 식이 더 커져요. with 프리세팅이 without 프리세팅보다 앞에 값이 더 크죠. 마찬가지로 non-ferrous라고 하더라도 with가 without보다 더 크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프리세팅이라는 거, 이런 거라는 거. 제가 시험 문제에 가끔 프리세팅이 뭐야? 라고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프리세팅을 하게 됐냐, 안 하게 됐냐, 그런 것들 많이 얘기하니까, 프리세팅이 뭐다? 그리고 프리세팅을 하는 거에 따라서 조건이 다시 달라진다. 조건이 좀 변하게 된다. 그런 것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예, 뭐 짧게 한다고 했는데 진짜로 또 길어져요. 시간이 되게 길어졌네.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어쩔 수 없는데, 자, 이제 가문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가문수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코일 끝단의 형상이 이런 모양이냐,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갈아냈어요. 아니면은 요거는 완전히 직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치? 자, 얘랑 모양이 다른 거 생각하세요. 얘는 이렇게 가는 거고요. 얘는 원래는 스프링을 말게 되면 이렇게 말리는데 위에 부분을 사실은 이렇게 말렸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위에 부분을 굽힌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렇게 말렸어야 됐어요. 그거를 굽혀낸 거고요. 얘는 그라인딩 한 겁니다. 갈아낸 겁니다. 이거는 조금 더 많이 갈아낸 거예요. 그랬을 때 각각 어떻게 높이를 계산하느냐,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n의 t는 토탈입니다. 토탈 가문수예요. 이거는 액티브 턴은 감다라는 뜻이니까 액티브 턴스 A라고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그거에다가 2를 더하면은 실제 토탈 가문수가 될 것이고요. 왜 2를 더하냐 하면은
스프링이 있으면은 스프링은 공중에 떠 있을 수 없어요. 밑에 하나, 위에 하나 반드시 닿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드 플레이트에 코일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못 움직여요. 그래서 2를 더한다는 거고요. 위에 코일 하나, 밑에 코일 하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리드 에이트는 여기 있는 이 식들을 이용을 해서 솔리드 에이트 값을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러한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수업을 하도록 하기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자, 오늘 수업한 거 간단하게 리뷰하고 수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주로 한 거는 코일 스프링에 대한 얘기니까 코일 스프링 말씀을 드리면요. 코일 스프링에서 스프링 인덱스 값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왈 팩터, 스프링은 응력 집중 현상이 생기니까 왈 팩터라는 걸 가지고 스트레스 값을, 시어 스트레스 값을 보정을 해야 된다 해서 피로하중하고 정하중일 경우 왈 팩터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이용해서 시어 스트레스 값을 계산을 해 주실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어 스트레스 값이 뭐보다 미니멈 얼티메이트 텐사일 스트렝스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앞에 들어가는 개수가 이게 페러스냐 non 페러스냐 그리고 이게 프리세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카스틸리아노 메서드로부터 스프링 컨스턴트 값이 이렇게 되는데 어떤 모양이 스프링 상수가 커져? 어떤 모양의 스프링 상수가 작아져? 그런 것들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재질에 대한 거, 그리고 얼티메이트 텐사일 스트렝스 값 구하는 거, 이 그래프로부터 찾는 거 좀 봐주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으로 얘기했죠. 프리세팅이 뭔지 생각을 해주세요. 필요 이상으로 길게 만든 다음에 얘를 항복을 시켰다가, 자, 다시 필요 이상으로 길게 만들어요. 안 보인다. 수업 시간에 할까? 예. 수업 시간에 할게요. 이건 프리세팅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좀 중요한 거니까요. 예, 전 최종적으로 가문수에 대한 것까지. 아마 오늘 영상이 제일 길은 것 같네요. 제일 짧을 줄 알았는데, 할 말 정말 없을 줄 알았는데. 예, 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